미국과 유럽에 대놓고 손을 뻗었던 아베는 현재 한국에게 모든 기회를 빼앗겨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슬라는 2020년에 접어들며 2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경쟁 구도를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는 수소전기차를 향해 바보전지라고 비꼬기도 했는데요. 수소전기차가 전기차보다 친환경성은 더 높다고 하지만 연료 충전의 효율이 지극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전기차가 수소전기차보다 훨씬 일찍 개발이 시작됐고 부품 구조가 단순하여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신생기업들이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한 결과 폭발적인 발전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그에 반해 수소전기차는 상당한 제작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진입장벽이 높아 기껏해야 기존의 완성차 업체에서만 시도할 수 있는 수준이죠. 하지만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은 신생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나가자 이것의 위기감을 느껴 뒤늦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수소전기차는 등한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기차의 충전기를 짓는 비용은 500만원인 것에 비해 수소전기차의 충전소를 짓는 비용은 최소 200억 원으로 매우 비쌉니다. 이 사실들만 본다면 미래 자동차 시장의 구도는 이미 전기자동차가 지배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고 수소전기 자동차는 희망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정답은 거짓입니다. 당장 미국이 하고 있는 행동만 봐도 알 수 있죠. 미국은 오래전부터 수소차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2013년부터 수소전기차 고객이 내연기관 고객 수준의 편의성을 누리도록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 등의 수소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는 민관협력체 H2USA와 H2FIRS를 창설한 바가 있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미국은 2019년까지 수소전기차 보급량이 7,937대로 전세계 1위를 보여줍니다. 유럽 또한 수소전기차에 대한 막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앞서 서술된 바에 의하면 수소전기차는 전기차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대체 어떤 장점을 지니기에 미국과 유럽이 이런 행보를 보일까요? 훨씬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뜬구름 잡는 표현을 쓰지 않고 확실한 팩트만 정리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소전기차는 전기차보다 자율주행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은 자율주행의 레벨이 낮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소비하지 않는데요. 자율주행의 레벨이 상승할수록 전력을 많이 소비하게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현대 배터리의 기술 한계 때문에 한 번의 충전으로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없죠. 8시간의 충전으로 350km를 주행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에 반해 수소전기차는 현재의 기술력으로도 전기차보다 2배의 주행거리를 자랑하는데요. 단 5분의 충전으로 6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수소전기차는 상용차에 특화되었습니다. 지금 수소전기차가 경제성이 없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차량의 가격과 충전소를 짓는 데 드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자동차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운행하는 승용차와 화물 운송 등의 영업에 사용되는 상용차가 그것이죠. 일반인들이 운행하는 승용차는 자동차의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승용차 가격이 저렴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뜻이죠. 또한 승용차는 행선지가 다양합니다. 이는 어디에도 승용차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충전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때문에 자동차와 충전소가 상대적으로 비싼 수소전기차보다 전기차가 지금 당장은 더 많은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물 운송 등의 상용차는 어떨까요? 승용차에 비해 수요가 적고 행선지는 일정하지만 한 번에 많은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승용차에 비해 환경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때문에 한 번의 충전으로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전기차보다 환경 친화적인 수소전기차가 현재의 단점을 고려하고서라도 상용차에는 좀 더 적합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시장은 앞서 말한 것처럼 진입장벽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신생기업들이 미친듯이 뛰어들고 있고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도 뛰어들며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수소전기차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고 뛰어든 업체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합니다. 이 말은 곧 어떤 기업이 이 시장을 한번 지배한다면 그 영향력은 이 산업이 망하는 순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1위는 누구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현대기아차입니다. 2019년 현대기아차는 전세계 수소전기차 판매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3,666대를 판매함으로써 점유율 60%를 보였는데 2위인 도요타의 2,174대보다 훨씬 앞지는 수치입니다. 겨우 286대밖에 판매하지 못한 혼다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죠. 이 결과로 지난 11일 미국의 에너지부 DOE에서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술 혁신과 저변 확대를 위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DOE는 미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과 미래 에너지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는 연방부처인데 이곳에서 미국의 수소에너지 파트너를 한국의 현대자동차로 지정한 것이죠. 협약에 참여한 마크 메네지스 에너지부 차관은 미국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미래를 위해 현대자동차와 함께하여 매우 기쁘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현지 관계자들은 이를 통해 현재는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발전된 미국 수소전기차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미국 전역에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와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수소 생산, 저장 등의 밸류체인 모든 단계에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게 기대된다고 하죠. 해외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지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인 것입니다. 현대차의 이러한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미국에 진행해온 투자와 미국으로부터 겪어온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2004년부터 미국 에너지부는 수소전기 자동차를 궁극의 친환경 차란 말하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 세계 각국의 기업들과 협력을 진행하며 그들의 발전을 장려하고 그들의 기술을 시험해왔죠. 현대차 또한 2004년부터 미국 에너지부와 협력을 이어왔는데 각종 시범 운행과 주행 테스트, 내구성 테스트 등을 진행하여 10년간 누적 주행거리 200만 킬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에서 내놓은 궁극의 수소전기차 SUV 넥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입증받았죠.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S의 차량 충돌 시험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차량 안전검사를 통과한 것이기에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타가 된 것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 상용 전시회에서 현대차가 공개한 컨셉카인데요. 현대차는 이곳에서 수소 전용 대형 트럭 컨셉카 HDC6 넵튠을 최초 공개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시 전시회에 참석한 이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고 하죠. 또한 현대차는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수소전기 버스인 일렉시티 FCEV를 선보여 안정적인 운행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그간 현대차가 보여온 성과가 미국을 정조준해낸 것입니다. 미국은 광활한 토지를 지닌 나라의 특성상 물류 운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분야에서 현대차가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니 미국에서는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미국이 한국과 함께하기로 한 사업은 수소전기차뿐만이 아닙니다. 수소전기차의 심장인 수소연료전지도 함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협회 FCHEA는 한국의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 H2코리아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미 양국은 앞으로 각종 정책과 산업정보 공유는 물론이고 기술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후 현대차는 미국의 커민스 그룹과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협약마저 체결해내기도 했습니다. 커민스는 엔진과 발전기의 글로벌 리더인데 특히 미국의 버스와 대형 트럭 엔진 시장에서 각각 95%, 38%의 점유율로 압도적 1위를 유지해오고 있는데요. 이는 곧 미국 내 수소에너지 밸류체인에서 현대차가 압도적인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유럽은 그 정도가 훨씬 강력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까지 연간 개별기업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기존의 150g/km에서 95g/km로 27% 강화하는데요. 유럽은 EU 차원에서 수소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2008년부터 수소 연료전지 연구개발 공동사업법을 제정하기도 했죠. 유럽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륙의 특성상 트럭을 활용한 물류 장거리 이동이 많습니다.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에게는 징벌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친환경차에게는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국가도 많죠. 그리고 이것은 곧 당연히 친환경 상용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이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을까요? 현재 평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독일의 수소 전문가인 니콜라스 이완은 유럽의 폭스바겐, BMW 등의 기업들은 신흥 전기차 기업들에게 쫓겨 전기차 제조에만 급급하다. 그들은 유럽의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소차를 등한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현대차는 전략적으로 수소차 개발에 앞장서고 있어 유럽은 곧 한국산 수소 트럭으로 장악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 자동차 전문지인 아우토모토&슈포트에서조차 한국의 현대 수소 전기차를 유럽의 차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소 전기차 제작에 들어간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GLC F셀에게는 겨우 66점이라는 점수를 부여한 것에 비해 현대차의 넥소에는 95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를 부여한 것인데요. 넥소는 미국에서도 그 안정성을 인정받았지만 유럽에서도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신차 안정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에서 현대차의 넥소는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았죠. 프랑스 리옹에서 열렸던 국제상용차 박람회에서는 현대차의 수소전기 대형 트럭이 2020 올해의 혁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가 유럽 시장에서 얻어낸 이익은 막대했습니다. 우선 현대차는 스위스에 10톤급 수소 트럭 1600대 수출 계약을 체결해냈습니다. 프랑스의 에어리퀴드 엔지와도 손을 잡고 수소전기차 5000대를 수출하겠다는 계획도 구체화 중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은 현대차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는데 폭스바겐이 일방적으로 현대차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죠. 독일에서는 국가 프로젝트인 CEP를 통해 수소 충전소 사업을 진행 중이며 수소연료전지 사업에 10년 동안 14억 유로, 한화로 1.8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독일 최대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이 현대차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은 독일 시장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현대차가 로열티 등의 다양한 형태로 벌어들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누구보다 배 아픈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의 아베 총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수소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1위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를 통해 도쿄올림픽에 수소전기버스 소라를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죠. 또한 일본은 2019년 6월 개최된 G20 에너지 환경 장관 회의에서도 미국, 유럽연합과 함께 일본이 3자 협력 공동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을 쏙 빼놓은 것이 정말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 달 후 그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향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시행할 때 수소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탄소 섬유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죠. 일본에서는 자국의 수소 산업을 압도하는 한국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든 잠재우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것은 곧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현대차에서는 일본의 이런 속내를 듣자 막상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이유인즉슨 탄소 섬유는 일본 이외에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널려있고 수소차는 지금 당장 대량 생산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공급 차질이 생겨도 대체제를 찾을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데요. 2020년에 들어서면서는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탄소 섬유와 2차 전지 등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투자를 대폭 증가하여 국산화를 이루겠다고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효성기업에서는 2028년까지 무려 1조 원을 들여 탄소 섬유 공장을 짓겠다고 했기에 일본의 공격은 무력화된 것이죠. 일본의 도요타는 진작에 전세계 상용차 시장이 곧 수소전기 자동차로 물갈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미국 LA에서 대형 수소전기 화물차를 시험 운행하고 있었는데 최근 한국 현대차의 수소전기차가 미국과 유럽의 상용차 계약을 모조리 휩쓸자 여태까지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일본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간략하게 언급한 새로운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내년부터 일본 전역에 보급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우익단체들이 이를 막기 위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위안부 진실 국민운동이 올해 검정을 통과해 내년부터 사용될 야마카와 출판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 관련 기술을 삭제하도록 일본 우익단체들의 로비를 했다 보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화장품 기업 DHC의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이 또 한 번 한국인을 깎아내리며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요시다 회장은 산토리 광고에 기용된 탤런트는 어찌된 일인지 거의 전원이 한국계 일본인이다. 그 때문에 인터넷에서 존토리라고 야유받고 있다. DHC는 기용 탤런트를 비롯해 전부가 순수한 일본 기업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요시다 회장이 말한 존토리는 한국인을 비하하는 일본어 존의 산토리를 합성한 표현입니다. DHC 회장의 발언뿐만 아니라 일본 우익성향 단체들의 끝없는 혐한 행진에 나이키는 일본에서 제일조선인 차별 문제를 소재로 동영상 광고를 만들어 게시하기까지 했습니다. 2분 1초짜리 광고 영상에서는 일본 학교에서 차별과 이지메에 시달리는 10대 소녀 축구 선수 3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중 한 명은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 있는 제일조선인 총연합회계인 제일조선 중급학교에 다니며 북한 국가대표를 꿈꾸는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나이키 광고에선 일본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묘사됐습니다. 이 학생은 흰색 저고리와 검은색 치마를 입고 동생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일본 남성들이 쳐다보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광고의 또 다른 장면에서는 제일조선인 학생의 운동복 뒷면에 야마모토라는 일본식 성이 영어로 적혀져 있지만 광고가 끝날 때쯤에는 킴이라고 덧댄 뒤에 당당하게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일본인들조차 DHC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타 요시우 이파원민주당 참의원 의원은 SNS를 통해 DHC가 운영하는 해양 심층수 수영장을 이용한 시절이 있었으나 요시다 회장이 여러 차별 발언을 하고 난 뒤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다. DHC 제품도 절대 사지 않는다 밝혔고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샵 차별기업 DHC의 상품은 사지 않는다, 샵 보이콧 DHC 등의 구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까지 한국을 향한 일본의 행동들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비옥한 식량 생산지대인 만주 지역을 일본이 노리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볼 때 만주 땅을 장악한 나라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했다. 처음 러시아, 일본에 이어 지금 G2로 급부상한 중국을 봐도 그렇다. 박선영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의 발언입니다. 철광석이 생산되고 산림이 풍부하고 어업과 농업까지 발달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매우 보기 드문 훌륭한 평야지대가 펼쳐진 곳이 바로 만주 지역입니다. 일본은 이 만주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만주사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만주를 중국과 분리시켜 일본이 지배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일본의 잔인한 행각에 국제연맹까지 나서 일본의 철병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국제연맹을 탈퇴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동남아시아판 나토인 쿼드를 앞세워 만주 땅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 문제가 세계적인 논란이 되면서 소수민족들의 분리 독립운동에 탄력을 받는 가운데 혼란한 틈새를 이용해 일본이 만주 지역의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의 이러한 충격적인 계획에 화가 난 대만과 홍콩 네티즌들은 일본이 아닌 한국이 만주 지역의 패권을 쥐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개한 지도를 보시면 중국이 크게 4개의 국가로 쪼개지는데 이 중에 통일 한국이 만주 지역을 편입시킬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48년까지 만주 지역은 한국의 땅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당시 이를 인정했다는 공식 기록이 있는데요. 중국의 마오쩌둥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고 만주가 대한제국의 땅임을 인정했던 장개석 국민당 정권이 대만으로 패퇴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즉 김일성이 중국과 손잡고 6.25 전쟁을 일으키지만 않았다면 현재 만주 지역을 중국에 빼앗기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현재 만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1억 1천만 명, 면적은 남한의 8배에 육박합니다. 1930년대 일본의 집단 이주 정책으로 수많은 한인과 그의 후손들이 만주에 거주하고 있어 만주 지역이 한국에 편입해도 문화적인 마찰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로 극찬받고 있는 한국의 민주화가 만주 지역에서 자리하게 되며 제2의 한강의 기적이 만주에서 일어나 눈부신 경제발전과 함께 만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한국이 국토 면적과 인구수 측면에서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이 신북방 정책을 통해 추진 중에 남북러 가스 연결과 철도 연결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 패권을 한국이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위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일 국가로는 일본 경제가 미국에 가장 의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전체가 미국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고 이미 유럽 시장을 뛰어넘은 지 오래입니다. 일본산 오토바이, 자동차, 일본산 가전제품, 애니메이션 등을 동남아시아에 수출하며 해마다 수십조 원을 벌어들였는데 최근 수년 동안 동남아인들은 인류 열풍을 손절하고 대신 한류 열풍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육진흥원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인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국가에서는 한국의 드라마와 예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인기가 높았고 심지어 한국 영화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태국에서 한류 영향력은 상상을 뛰어넘었다. 일본에서 더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태국에서 애니메이션 이외에 일본 콘텐츠가 누리던 인기는 한류에 잠식된 지 오래다. 일본 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라는 것은 일본인들만의 착각이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전망인데요.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드라마는 작품당 100억에서 3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다. 그런데 일본 주요 방송의 드라마 제작비는 작품당 10억에서 50억 원 수준이다. 이 같은 투자액 차이는 곧 작품의 퀄리티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보도했습니다. 한류 열풍이 일본에 특히나 위협적인 것은 일본이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했던 동남아시아 대표국가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두드러지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우려가 이미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년 전 인류 열풍 분위기를 이용해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일본 전문 백화점, 일본 영화사들이 수십억 엔의 적자를 기록한 뒤 파산 신청을 하거나 사업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최후의 발악을 해봤지만 인류 열풍의 폭락세를 막을 수 없자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동남아에서 인류 열풍이 불던 시절 자신들을 쿨재팬이라 불렀는데요. 이러한 일본을 향해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일본 콘텐츠가 더 이상 선호되지 않고 있다는 불편한 현실은 외면한 채 쿨재팬이라는 명칭 자체에서 보이듯 일본이 자기 도취에 빠진 결과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